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허성도입니다. 오늘 이 우리 역사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역사가 뭐냐? 역사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건 그럼 뭐냐? 과학은요, 세 가지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원인, 결과율,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과율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이걸 반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과율, 반복률만 가지고도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든 똑같아야 돼요. 이걸 동일률이라고 그래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누가 하든 동일한 결과, 원인이 주어지면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율, 반복률, 동일률이 같이 적용돼야만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는 뭐냐? 역사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현상의 의미와 가치를 서술해 놓은 것, 그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미 독립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훈민정음은 어떤 의미를 갖냐? 어떤 가치를 갖느냐? 사건의 현상의 의미와 가치를 서술해 놓은 것이 해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해석을 누가 하죠? 그 책을 쓴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이 해요. 어떤 개인의 해석이에요. 어떤 학파의 책이면 그 학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죠.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역사적인 글, 논문이 다 개인적이냐? 개인적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책은 왜 있느냐? 왜 있냐면요, 훌륭한 글, 훌륭한 논문,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해석이지만 최대한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건 최대한도의 객관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좋은 역사책이고 좋은 역사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봅시다 하는 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객관이죠? 의외로 만만치 않죠. 이런 때는 반대말을 가지고 정의를 해요. 주관 뭐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주관인데 객관은 이거에 반대예요. 인류라면 누구나 그렇다고 보는 것, 그게 객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보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500만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보면 태양이 동산에서 떠요. 쭉 가서 이쪽 반대편에 져요. 이걸 5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봤어요. 와, 해가 떠서 자기가 슬슬 가서 서쪽에 지는구나. 객관적이에요, 아니에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자기가 가서 서쪽에 진다. 1543년까지 이게 객관이었어요. 근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게 아니라 이게 도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이 500만 년 빼기 500년 동안 객관적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고 보는 것,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뭐를 보고 객관이라고 할까 하다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주관을 우리는 객관이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세 개의 그림을 놨어요. 이 세 개의 그림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도형이에요. 1번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죠.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 그림의 굉장히 어려운 점을 찾아냈어요.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인데 이거 바꿔놓으면 어떨까? 하고 여기에 태양을 놓고 지구를 여기 놨어요. 이게 맞죠? 지동설이에요. 그런데요, 코페르니쿠스는 이게 맞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동설을 주장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조금 더 편한데, 조금 더 우주 현상이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걸 증명한 적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런데 인류 사회는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케플러는 독일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돌지 않아, 타원으로 돌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면요, 이 케플러의 스승의 티코 브라헤가 있어요.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행성, 별 관측을 했어요. 5분 단위로 했어요. 여기 있다가 별이 좀 더 갔구나,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거 30년 동안 관측을 했어요. 이 관측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천문학 수학을 잘한다는 케플러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 계산해,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좀 만들어 봐 그랬어요. 관측한 대로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에요. 타원으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했던 행성의 운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이 됐어요. 케플러는 관측 자료를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타원으로 돈다는 게 증명이 됐고, 타원으로 설명하니까 우주 현상이 거의 완벽하게 다 설명됐어요. 케플러는 기존의 법칙, 기존의 이론, 기존의 실험보다 관찰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케플러와 같은 시대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이라 그랬어요. 둘째, 편견 없는 관찰이라 그랬어요. 딱 보시면 역사도 저렇게 연구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편견 없이 이제까지 안 봤던 자료 좀 봅시다. 편견 없이 관찰 좀 해봅시다. 이제까지 이론과 실험과 법칙이 어땠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걸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제부터 국사 배웠던, 언제든 좋아요, 국사 배웠던 그 시간으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당파싸움, 쇄국정치,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이런 것 때문에 500년 만에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희들 경우에 500년 만에 망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려면 당연히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선 왕조가 존재하던 그 시대, 동시대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갔을 것이다.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을 것이다.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냐? 그래야 조선이 망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죠. 만에 하나 조선 왕조가 존재하던 그 시대, 동시대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왕조 가운데 518년 이상 간 왕조가 하나도 없고 조선만 518년 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어떻게 해서 조선은 518년이나 갔을까? 어떻게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도 같이 연구해 줘야 된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139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전 세계 왕조를 보시면 500년 이상 간 왕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게 돼요. 518년 이상 간 왕조는 전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간 왕조를 놓고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이것만 따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갔을까? 그건 뭐지? 이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어떻게 조선만 그리 오래 갔을까? 아니에요. 조선의 고려가 474년 갔어요. 신라가 992년 갔어요. 이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간 왕조예요. 고구려 705년 갔어요. 이게 그 당시 전 지구상에서 신라 빼고 제일 오래간 왕조예요. 신라한테 망했으니까. 백제가 678년간 왕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왕조는 전 지구상에서 최장의 수명을 가졌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최장의 수명을 가진 왕조로만 연결된 역사를 가진 전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 조선만 봅시다. 한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가느냐? 조건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간단해요. 백성의 정체성.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이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구나. 인권이 무시되었으면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배자들이 포갑정치라면 그 포갑정치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나아감의 정신이 전혀 없었구나.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시키면 그대로 굴종하고 맹종하고 따른 거 아니야? 이게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봤어요. 전 이런 가정 해봤어요. 백성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라, 아니다, 똑똑했다고 가정해보자. 최소한도의 인권의식에 눈뜨고 있었고, 이 국가의 주체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 자기들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518년 이나 갔을까? 바보가 아닌 백성을 518년이나 지배하려면 각 분야마다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없었으면 들고 일어났을 테니까요. 사실 우리 백성들이 바보이냐 아니었냐는 걸 증명하는 길은 너무너무 많아요. 상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소? 상소가 뭡니까? 백성이면 누구나, 기생도 노비도 누구나 이 나라 최고 권력시효인 왕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민주주의 산실 영국에 상소라는 제도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 없었으니까.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 상소라는 제도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독일, 러시아에 상소라는 제도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에 상소라는 제도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 없었으니까. 중국에는 상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온 것 같아요. 근데 조선처럼 확실한 상소 제도를 이 시대에 가진 나라는 전 지구상에 조선 하나밖에 없어요. 상소는 뭐냐면 백성 누구나 왕한테 편지를 써요. 상소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왕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왕이 보고 상소를 보고 해결책을 지시해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거라. 해결책을 지시하면 왕이 해결책을 지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해결 못할 때도 있겠죠. 몇 년 걸리는 해결책도 있잖아요. 그때는 해결할 수 없는 사유를 역시 문서로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법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헌법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거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백성들 성질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5일이에요. 5일 이내에 왕이 명령하면 5일 이내에 해결해야 돼요. 정조가 이걸 바꿨어요. 백성이 얼마나 다급하면 갈급하면 왕한테 직접 호소했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상소를 보고 해결책을 지시하면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결하고 결과를 문서로 나에게 보고하라. 만일 3일 이내에 할 수 없으면 역시 그 사유를 문서로 나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3일 이내에 여러분 결과 받으세요? 조선시대에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상소는 한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문을 못 배웠어요. 우리도 왕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여성에 한해서 훈민정음 상소를 허락했어요. 여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한문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래서 신문고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문고는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궁궐방 문루에 북을 놓고 억울하면 쳐라 그랬어요. 그럼 의군부 당직청의 군사가 와서 당직 사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억울하냐? 써서 왕에게 역시 5일 이내에 왕에게 가도록 보고를 해요. 그럼 왕이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났어요. 뭐냐면 지금 북을 어디다 매달았다 그랬어요? 궁궐박 물록. 나중에는 의군부 당직청에다가 북을 매달아 놨어요. 이게 어디 있겠어요? 한양에 있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왜 한양 사는 사람들만 유리하냐 이랬어요. 그래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격은 칠격자예요. 공격하다. 쟁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꽹가리쟁자예요. 꽹가리쟁자. 꽹가리를 쳐라 이거예요. 옛날에 왕은 궁박 출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외부 출입을 할 때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백성 중에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꽹가리를 쳐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불러서 억울한 사정을 묻고 해결해 주리라. 이게 격쟁이란 제도예요. 근데 가는 길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권례 격쟁이라는 게 있어요. 꽹가리 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꽹가리를 쳐요. 그럼 다 듣잖아요. 왕도 듣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궁성 안으로 꽹가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러한 왕궁 보셨습니까? 이래서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격쟁이 생기면서 신문고는 사실상 필요 없으니까 두 개의 제도가 오래됐어요. 이 두 개의 제도가 쭉 500년 유지된 것은 단연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조선만 그랬어요. 이런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1. 백성은 요구하지도 않는데 지배층이 대자대비해서 백성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억울한 사람이 좀 없어지는데요. 2번, 이런 제도가 없으면 조선은 폭발하니까. 몇 번 같아요? 2번이죠. 인류 역사상 백성이 요구하지도 않은데 집권층이 대자대비해서 만든 제도는 거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백성들은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보면 만만한 백성은 아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자료를 편견 없이 갖다 놓고 편견 없이 한번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몽땅 부정적인 자료를 많이 봤는데 반대편에서 이러한 자료도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관찰하기로 하겠습니다. 1. 기록이에요. 기록이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전에 가장 기여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 기록의 면에서 지난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간이 문화 문명에 기여한, 발전에 기여한 기록의 면에서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 조선왕조실록 많이 들으셨죠? 조선왕조실록은 뭐냐면 왕이 신하들을 만나면 항상 사관이 옆에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을 제외하고 누구의 권력이 가장 강했을까요? 왕이 어떤 신하를 독대하는 시간이 강해지면 이 신하의 권력이 가장 강해요. 조선의 왕의 근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그 누구와도 독대할 수 없다. 반드시 사관이 옆에 있어야 돼요. 왕이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왕대비, 왕할머니, 왕대비, 왕어머니, 왕자, 공주, 옹주, 자기 가족들은 독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근무에 들어가면 어떤 신하와도 독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려면 사관이 옆에서 적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한 행동, 하는 말, 누구마나 다 적고 다녀요. 하루 종일 적고 다녀요. 다음날 또 적고 다녀요. 죽을 때까지 적고 다녀요. 죽는 옆에서도 적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누가 긴급 보고를 오면 막아요. 아직 사관이 오지 않았다. 조금 이따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사관의 근무 규정을 보면 사관은 낮에 적은 것을 퇴근하기 전에 궁중에서 정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정서,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 붓으로 쓴 이 개발세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중에 정서해 깨끗하게. 이걸 사초라고 그래요. 사초. 이거는 궁중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조항 2. 여러분 궁중에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 당직사관, 다른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될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만일 다른 사람이 보아서 안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관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정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집에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집가자 보관할 장자를 써서 가장사초라고 해요. 사초가 두 개 있죠. 궁중에 있고 사관 집에 있고. 왕이 죽으면 조선왕조실록 편찬 사업을 해요.
여러분 중국에도 역사서 있어요. 25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사마천이 사기서부터 쭉 수서당서 쫙 가지고 저 청실도까지 있어요. 그게 25대가 돼요, 대략.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당나라 역사서는 송나라 때 써요. 그 다음 왕조 때 써요. 송나라 역사는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 때 써요. 300년 후에. 여러분 역사서를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만들면 변질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조선의 선조들은. 중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변질이 가능성이 있구나. 조선왕조 편찬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록 편찬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관의 계급을 혹시 아시나요? 사관 계급이 굉장히 낮아요. 정칠품인가밖에 안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하면 사무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옆에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썼을까요? 왕이 신하들하고 음담패설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때는 훌륭한 사관을 썼을 것이고 뭐 기계가 약한 사관은 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관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보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 실록이에요. 세종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인 우리 아버지를 저 사관이 어떻게 써놓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태종실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황희가 나섰어요. 전하 보시마시옵소서. 사실은 세종 이전에도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다른 신하가 방해해서 막아서 못 봤어요. 두 번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가 나선 거예요. 전하 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 전하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전하의 사적을 적고 있는 저 사관이 전하의 사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지 못할 것입니다 했어요. 왜? 당신의 아버지 실록 보면 당신의 아들도 당신 실록 보려고 할 거 아니냐. 그걸 뻔히 본 사관이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을 수 있겠는가? 말 되죠? 세종이 경의 말이 맞소. 이제는 내가 절대 선대왕의 실록을 보자고 아니하겠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황희가 그냥 유명한 정승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하여 내 이후에 어떠한 조선의 왕도 실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서를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세종이 교지를 내렸어요. 나를 포함하여 내 이후에 어떠한 조선의 왕도 실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왕이 실록 못 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이 못 보는데 신하가 봐요? 어림도 없습니다. 만일 신하가 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도 못 봐요. 백성이 보겠습니까? 못 봐요. 조선왕조 실록은 책이잖아요. 어쨌든 책인데 왕도 못 보고 신하도 못 보고 백성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게 돼 있는 책을 472년을 써서 남겨줬어요. 책은 어쨌든 누구 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가 계속되는 한 아무도 못 보게 돼 있는 책을 써서 남겨줬어요. 누구 보라고 남겨줬을까요? 조선왕조들은 선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어떤 왕조든 결국은 망하더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어떤 왕조든 망하더라.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더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후손도 영원할 것이다. 조선이 망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 여기에 있다. 이 책 참고해서 좀 더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라. 이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500년 동안 아무도 못 보게 되어 있는 책을 472년을 써서 남겨줄 리가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4770만 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두 번째 역사서예요. 중국도 아까 25사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합치면 4천만 자예요. 5천년의 역사를 써놓은 게 4천만 자예요. 472년의 역사를 써놓은 게 4770만 자예요. 그러면 이게 왜 세계적인 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실록을 조선의 선조들은 남겨놨어요. 그 다음 봅시다. 승정원 일기. 날마다 쓰는 기록, 그 뜻이에요. 승정원은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을 보조하죠.
그러니까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공문서, 왕이 내려준 모든 공문서를 매일 모아놨어요. 또 왕에 대한 기록도 했어요. 오늘 왕은 어디에 있었다가 맨 첫 줄에 나와요. 그리고 왕의 그날 일정이 간단하게 나와요. 복잡한 건 실록에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내려준 공문, 왕에게 올라가는 공문을 매일매일 모아놔요. 얼마를 모으느냐? 한 달을 모아요. 한 달이 지나면 묶어서 책으로 내요. 그게 승정원 일기예요. 이게 태조서부터 계속됐어요. 조선말까지. 그런데 임진왜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승정원기를 태워버렸어요. 얘들이. 이게 비참한 문화죠. 임진왜란 때 절반이 불타고 지금은 인조 1년 1623년서부터 1910년 순종 4년 8월 29일 국칠 기억나세요? 그날까지 일기가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288년간에 288년간에 조선의 모든 공문서, 왕의 행동을 모아놓은 이 승정원 일기가 2억 2650만 자예요. 288년이.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역사서예요. 동양, 서양, 남극, 북극 다 합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역사서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일성록.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 성 언제 쓰죠? 반성. 반성하는 기록. 뭐 같아요? 일기예요. 일기. 정조가 세자 때 일기를 썼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썼어요. 왕이 되고 나서 썼어요. 앞에 왕이 있으니까 그 다음 왕도 할 수 없이 썼어요. 두 왕이 있으니까 그 다음 왕도 할 수 없이 썼어요. 세 왕이 있으니까 그 다음 왕도 할 수 없이 썼어요. 순종 4년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년간의 왕의 일기가 모여 있어요. 이 앞에 건 좀 훼손이 되고 날아갔어요. 정조 14년부터 순종 1110년까지 120년간의 왕의 일기가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기라고 하니까 왕들이 오늘 누구랑 만나서 술 먹고 놀았다, 어디 가서 뭐 샀다, 핸드폰을 샀는데 빌어먹을 고장이 나서 고쳐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기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일기를 쓸 때는 전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후대의 왕들이 이런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떡하지? 아까 실록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후대의 왕들이 정치를 하다가 선대의 왕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알려주려면 기왕 쓰는 일기 조목조목 오늘의 정치를, 오늘의 국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국가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나라 가서든 120년간의 제왕의 일기를 모아놓은 나라를 찾아보세요. 조선만 있어요. 120년간의 기록이 4,710만 자예요. 아까 중국의 25사가 5천년의 역사를 모아놓은 25사가 다 합쳐놓으면 약 4천만 자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방대한 자료인지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이거 다 몰라요. 조선왕조실록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은 아직도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대략 2045년쯤 되면 번역이 다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꿈을 가져요. 언젠가 이것이 한글로 완역이 되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런 게 완료가 되면 영어로 번역하자, 스웨덴어로 번역하자, 덴마크어로 번역하자, 중국어 1어로 하자,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자. 그게 완료되면 컴퓨터에 탑재합니다. 그 다음날 전 세계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세계인 여러분, 아시아의 코리아라는 나라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20년간의 제왕의 일기가 있습니다. 288년간의 제왕의 최고 권력 GO의 비서실에서 만든 일기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이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이걸 본 사람들은 코리안을 어떻게 볼까요? 야, 이 친구들 봐라,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다 모아놓고 있냐 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많이 올라가고 세계인들에게 이 시대에 작은 한 나라의 문화 문명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 사회 형성에 기여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각국의 역사가 모여서 세계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잘 연구하면 우리 잘났어요, 이거 아니에요.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세계사에 소개되면 이렇게 살았구나. 아시아의 나라는 여기 이렇게 살았구나. 그 당시 세계 인류는 이러한 문화 문명을 이루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계사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국사를 연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각대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조선의 백성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는 다 조선시대 우리 서민들은 못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는 건요 이래요. 저보다 잘 사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전 못 살아요. 저보다 못 사는 분이 옆에 계시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는 건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교 개념이고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백성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도 그 당시 전 세계 농민을 놓고 거기에 비교해 보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과학적이죠. 아까 편견 없는 자료, 편견 없는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선의 백성은 못 살았다라고 아주 편견에 젖은 사고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얼마나 편견 없이 자료를 보고 편견 없이 관찰하느냐예요. 봅시다. OECD에 발전센터가 있어요. Development Center of OECD. 이게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2003년에 책을 한 권 출판했어요. 제목은 The World Economy예요. 근데 이 책은 세계 경제라고 해서 오늘날의 경제를 쏘는 게 아니에요. 부제가 있어요. Historical Statistics. 역사적 통계에 돼 있어요. 역사적 통계를 낸 거예요. 시대마다. 이거를 편집한 사람은 앵구스 매디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앵구스 매디슨이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농업 통계학자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OECD에서 이 사람한테 이 책을 맡겼구나.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좀 높아졌어요. 이 책에 보면 1800년대 세계 각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나와 있어요. 유럽에서는 잉글랜드가 제일 높아요. 600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높아요. 600불. 이 책에는 1870년도에 조선이 국민 1인당 소득이 나와 있어요. 604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조선시대 국민 소득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가의 총 생산량을 국민 수로 나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총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왕실, 권력 있는 자가 독점하면 백성은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 안 된다. 다른 통계를 내보자. 그 당시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무슨 통계를 내야 할까 하다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나라의 최고 숙련공, 그러니까 제일 봉급이 많은 그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대상은 1750년에서부터 1759년까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확하게 영조 시대입니다. 내보니까 이래요. 지중해 연안에서는 밀라노 지역의 최고 숙련공 노동자의 임금을 보니까 빵 6.3kg이에요. 유럽을 내보니까 런던 지역의 노동자 임금이 제일 높았어요. 런던 지역의 최고 숙련공 노동자의 일당이 빵 8.13kg이었어요. 조선을 냈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 당시에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1780년에서부터 1809년까지를 냈어요. 이게 언제냐? 정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 순조까지 이 시대입니다. 정조 임금은 왜 대단하냐면 모든 통계 자료를 남겨놨어요. 통계가 그 당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안 최초의 지왕입니다. 정조 임금이 정조 때 남겨놓은 자료를 보면 노동자의 일당이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반품, 절반할 때 반, 품질할 때 품. 무슨 뜻 같아요? 오전만 일하거나 오후만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일당도 남아있어요. 정말입니다. 정조 때 남긴 이 자료를 보니까 조선은 빵으로 안 했죠. 뭘로 했겠어요? 쌀로 했죠. 8.2kg. 비교해 보세요. 가장 높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걸 보시면 아까
1인당 생산량도 1인당 소득도 전 세계 상위 클래스. 노동자 이걸 봐도 전 세계 상위 클래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될까 하다가 세계사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1842년일 거예요. 2년에 스코틀랜드 있죠. 영국의 가운데. 스코틀랜드에 2년에 걸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났냐면 스코틀랜드 전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조선에서는 아무리 흉년이 나도 전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은 적은 없어요. 역사에 나와요. 그 당시 스위스 책을 보면 우리는 피를 수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스 용병은 제일 용감했어요. 왜? 그래야 내 후손이 용병이라도 해먹으니까. 스위스가 숨 좀 쉬고 산 게 아니고 숨 좀 쉬고 살 만한 기반이 시작된 게 1848년이에요. 1850년 이후에야 시계공업 기술자들이 유럽에서 스위스에 살다가 기술이 늘어서 1850년 이후에야 숨 좀 쉬고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용병 해먹고 살았어요. 이게 다 조선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이 대단한 공산주의 혁명, 노동자 혁명, 레닌 혁명이 일어난 1917년 2월 23일에는 노동자 한 명도 데모대에 없었어요. 남자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러시아의 엄마들이 데모를 했어요. 내 아기가 굶어 죽는다. 내 아기가 먹을 우유와 빵을 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면 그때 러시아의 왕인 니콜라이 2세가 우유와 빵을 줄 줄 알고 데모를 했어요. 근데 뭘 줬죠? 총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레닌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이게 가난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랬어요. 전 세계가. 중국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사를 보시면 일본도 농민 반란사가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이 못 살았다고 할 때 그때 세계도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보면 대략 이 통계가 맞을 수도 있다. 아마도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돼요. 조선이 잘 살아서 잘 산 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못 살았으니까 잘 산 게 되잖아요. 조선은 그러면 잘 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있어요. 세종 때 최초로 이 한반도에 많은 농업 기술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조선이 단위당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가? 전하, 중국 과학습 기술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토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농업 기술서를 만듭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땅에 많은 농업 기술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전하, 우리 전국 곳곳에는 농업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부농들, 부잣집이 농업 기술자 아니에요. 이 부잣집은 옆집보다 땅도 많지만 단위당 생산량도 많습니다. 전국에 유능한 농사꾼들 모아서 너는 어떻게 농사 지었니? 너는 고름 어떻게 했니? 이거 물읍시다. 이거 모아놓으면 이 땅에 많은 농업기술서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단군 이래 최초의 집단지성이 책으로 변했어요. 이게 농사직설이란 책입니다. 농사직설이 나오자 세종은 이러지 마. 목판 인쇄를 하시오 그랬어요. 인쇄한다는 말은 뭐죠? 많이 만다 드시죠. 조정의 관료, 지방의 관찰서부터 수정방법까지 다 돌려라. 왜?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농민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령방백 관리들이 다 익혀라. 그리고 농민들이 이대로 책을 쓰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한국 수학사. 그 책에 보면 김용훈 씨는 그래서 도대체 세종 때 얼마나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는가를 계산해 놨어요. 그분이 계산에 의하면 미니멈 400%에서 맥시멈 800%의 증산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왕조 때 농업 생산량이 400%에서 800%가 증산됐다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하죠?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료도 편견 없이 보자고요. 그리고 편견 없이 관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까지 쭉 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이성계가 고려 말에 요새 말로 하면 국무총리 직위에 올랐어요.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정부 및 창고를 가봤어요. 이걸로 관리들 봉급을 줘야 돼요. 국가의 재정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거의 비어 있어요. 군량 및 창고를 가보니까 거의 비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고려 말에
너무 국가가 혼란스러우니까 농지세를 안 낸 거예요. 왜? 농지세를 낼 만한 대단히 농장은 권력층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절, 사원. 고려 때도 불교에는 세금을 안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원이 엄청나게 큰 대장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와요. 이성계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고려가 망한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하자. 그래서 전부 농토를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정확하게 농지세를 받자. 그래야 고려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려 때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혁명을 했어요. 조선을 세웠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고 정말 농지개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분홍들 이 권력 계통에 가진 이 농지들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농지세의 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8억 평을 확보했어요. 태종이 왕이 됐어요.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혁명가 우리 아버지가 농지개혁했지만 저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다시 했어요. 분명히 어떤 권력가들은 농토 숨겨놨을 거다. 다시 했어요. 그래서 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10억 평을 확보했어요. 2억 평 늘었죠? 그만큼 세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세종이 왕이 됐어요. 세종은 성격이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혁명가 우리 할아버지가 농지개혁하고 그 대단한 우리 아버지가 농지개혁했지만 저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했어요. 수학자들을 총동원 했어요. 삼가감수를 익힌 측량법을 익힌 수학자들을 총동원 해서 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걸 한 결과 농지세의 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18억 평을 확보했어요. 조선 초기보다 몇 배 늘었어요? 8억 평에서 18억 평. 2배 이상 늘었죠? 28에 16이니까. 이러니까 조선의 국가가 부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선이 그 당시부터 농민들이 그래도 세계의 다른 나라 농민보다는 잘 살게 된 근거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걸 한번 보기로 할까요? 세종이 왕이 됐는데 농민들의 상소가 부지기수로 올라와요. 상소 내용이 똑같아요. 농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농지세 제도에. 어떤 불만이냐면 옆집은 나보다 땅이 훨씬 비옥해. 나는 척박한 땅이야. 내 땅은 자갈밭이야. 그런데 세금액은 똑같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근데 불공평하고 부정이 개재될 만한 세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타펌 손실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농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소득의 10%예요. 10분의 1이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 세액을 누가 정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감사가 가서 보고 정하게 돼 있어요. 국법에. 그런데 농민들을 다 다니려면 산 넘고 고개 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아전들을 대신 보냈어요. 이 아전들에게 엽전을 몇 개 집어주면 세금이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부자는 세금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 세금 많이 내는 상황이 오겠죠. 상소 내용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세금이 불공정하냐. 이래서는 안 된다. 세종이 그걸 보고 농민들의 상소는 근거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법 바꾸자. 세법 개정을 만들어라.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세종이 시행하자. 근데 신하들이 반대해요. 이 개정된 세법이 좋긴 좋은데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우리는 모른다 해요. 그럼 어쩌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견해가 나왔어요. 거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싸우지 말고 물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세종 12년 3월 5일 투표를 시작해요. 요새 말로 하면 투표를 시작해요. 전직 관료, 현직 관료, 그리고 농민들은 한 가구당 한 표 했어요. 세종 12년 3월 5일서 투표를 시작돼요. 전국적으로. 세종 12년 8월 10일까지. 아까 실록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종실록 세종 12년 8월 10일자의 기사를 보면 득표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끝났겠죠. 그렇죠? 투표를 해보니까 찬성 98,657표, 반대 74,149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투표를 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 쇠법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이야 반대야를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직관료, 현직관료, 농민한테. 이게 세종실록입니다. 12년 8월 10일자의 실록입니다. 잘 보시면 숫자 보이세요? 숫자 보이시죠? 계속 해놔 숫자 쭉 통계를 냈어요. 맨 끝에 가면 가자, 가능하다, 옳다, right, yes. 찬성한 자 9만 보이세요? 8,600. 이거 안 했네. 17명. 반대, 부자, 부인한 사람, 반대한 사람, 부정한 사람 74,149인. 맞잖아요. 그런데 찬성 98,000, 반대 74,000인데 이 안이 부결됐어요. 이유는 신하들이 이랬어요. 전하, 물론 찬성이 많습니다. 다수결이죠. 그러나 74,149표라는 반대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백성이 많은 정책 시행하는 법이 아니오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종이 백성들이 더 찬성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2차 수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2차 수정안이 나왔어요. 시행하자. 근데 신하들이 또 반대해요. 백성들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투표하나요? 안 돼요. 이제는 투표가 의미가 없어요. 또 98,000대 또 74,000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갑론을 박사보다 기발한 의견이 나왔어요. 이러지 말고 요새 말로 하면 시험 실시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 실시합시다. 한 지역만 선택해서 시험 실시해 봅시다. 그 시험 실시하기로 한 관찰사에게 세종이 명령서를 보내요. 거기를 보면 세금을 내는 백성의 심정은 흉년에 낼 때와 풍년에 낼 때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1년이건 2년이건 충분히 시행하고 결과를 밀봉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라는 명령을 보내요. 왜 밀봉하라고 했을까요? 중간 관료층이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밀봉해서 보고해라.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관찰사가 겁이 나니까 3년 시험 실시했어요.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봐라, 성공적이지, 시행하자. 근데 신하들이 또 반대가 났어요. 전하, 한 지역에서만 이게 잘 됐지 전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지역에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날지를 우리는 조사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드디어 그러지 말고 세종 21년에 충청, 전라, 경상, 하삼도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하삼도에 한번 시행해보자 했어요. 3년 했어요. 세종 25년에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봐라, 성공적이지, 시행하자. 그런데 신하들이 또 반대가 났어요. 전하, 물론 이제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토론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종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종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세법이 마련되고 13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종 25년 11월에 완성됐어요. 이 마지막 세법이 완성됐어요. 11월에 완성됐으니까 시행은 언제부터 됐겠어요? 세종 26년에 됐어요. 이게 1444년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까 농사직설이 나와서 이 나라의 국고가 촥촥촥 늘어갈 때예요. 되겠나요? 이래서 세종 26년에 새로운 세법이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세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옆집은 땅이 비옥하고 우리는 모래밭인데 왜 세금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전분 6등법. 밭은 나눴어. 6등급으로 나눴어. 아주 비옥한 밭, 아주 척박한 밭을 쫙 나눴어요. 1, 2, 3, 4, 5, 6, 7, 8등급. 그 다음에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서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풍년, 흉년이 정도를 9등법으로 나눴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당신의 세금을 당신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보시면 13년에 걸쳐서 이걸 했어요. 투표를 해보고 시험 실시하고 토론해서 드디어 농지세법, 농민들이 내는 농지세법 하나를 확정 공포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농지세법을 확정한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쯤 되니까 조선의 농민들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신뢰를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이쯤 되니까 보내죠.
이러니까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니냐. 그 기록, 왕 옆에서 사관이 계속 왕을 사실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관 옆에도 이렇게 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이러니까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게 아니냐. 경제적으로도 이런 정도가 됐으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집권 세력이 받으니까 500년이나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윌라